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22년도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에서 60분 정도 되는 걸로 그 시간 동안에 2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R&D를 기업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시기가 아주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2년도 신규 R&D가 각 부처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이미 공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 교육 대상은 아마 그 원광대학교 가족 회사 분들 대상이라고 해서 주제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같이 보면 자 R&D라고 하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연구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업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 기술의 혁신을 통한 어떤 기업의 성장이 되는 이런 배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R&D를 해야 되는데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당장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돈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돈과 여력을 주는 거죠.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인 하이닉스라고 하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아시죠? 그래서 그 회사가 무려 국가 R&D 지원을 17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세계 굴지의 그런 그 반도체 전문 회사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애플도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그렇죠. 컴퓨터를 처음 만들 때 그때 역시 정책 R&D를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R&D는 이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의 완성도,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전부 지금 도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 저쪽에 그 유럽에 있는 그 옛날 이동통신 관련 회사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들 아시죠? 노키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미래의 R&D를 게을리하다가 지금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죠. 그런 반면에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은 R&D에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를 해와서 지금 글로벌 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R&D는 기업이 안에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R&D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개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개발 자금을 중소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 R&D 지원 자금은 거의 OECD 중에 거의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성장을 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R&D 그 예산 현황을 보면 이렇게 보면 총 지출이 558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도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 22년도는 1월 25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아직 1월 25일이 안 돼서 작년 그 자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작년 21년에 558조 원을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가율을 보면 거의 2000년 21년도 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이와 같은 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즉 우리와 같은 한국과 같은
부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이 R&D만이 기술 경쟁력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 잘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한류,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BTS 같은 이런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우리는 잘하는데 그 중에서 기업이 해야 할 거는 그 R&D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제품,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최근 들어서 20년, 21년 들어서 27.4%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통계를 내보면 이와 같이 그 과기정통부라든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소벤처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여기입니다. 중기부, 중소벤처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세 개 부처가 과기부하고 산업부하고 그다음에 중기부하고 이렇게 세 개 부처가 중소기업들에게 R&D를 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퍼센트를 따져보면 세 개 부처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9.4 그다음에 산업부가 18.7% 그다음에 15.8%니까 합치면 거의 한 40% 가까이 되네요. 그죠? 전체 부처 중에. 자,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처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가족회사로 있는 우리 회사는 주로 많이 접촉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바로 여기 중기부입니다. 중기부, 중소벤처부가 예산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과기부하고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는 어느 정도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천 기술 그래서 대단히 큰 사업이죠. 2천억, 3천억.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한 20년, 10년 뒤에 먹고 살 만한 그런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그거보다 조금 산업 육성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는 오로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기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 그다음에 스탠드업 기업이라고 하죠. 미리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가족 회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사업 부서가 이 중기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R&D 이제 예산 현황을 보면 이와 같이 전체 82.1% 이렇게 22조 4,894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기초 원천 응용 개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출연연 사업비, 운영비, 연구 시설 장비 구축, 다부처 사업 등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거를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심의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1년 전에 이 예산을 심의를 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올해 거죠. 올해 지원될 내용들은 아마 작년 초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올해는 대선이 있죠. 그죠? 대선이 있어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수위 쪽에 예산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R&D는 이제 17.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R&D 이제 직접 중점 투자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 회사 중에 나는 올해 우리 회사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R&D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여력이 안 되니까 정부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기부 사업 중에 창업성장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기술혁신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의 경쟁률이 최소 5대 1에서 10대 1 정도 돼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대 1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을 높이려면 당선이 그러니까 선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정부의 이런 중점 투자 분야 이 분야에 맞춰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우리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 발전 가능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선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점 투자 분야에 좀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정률이 2대 2배나 3배 정도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올해 이슈죠. 이거 계속 될 겁니다. 이거 작년 거지만 감염병에 관련된 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소부장은 우리가 3년 전에 일본한테 호되게 당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한 거가 지금은 약이 돼서 보약이 돼서 이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상당한 기술력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런 거를 꾸준하게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은 산업부가 주축이 되면서 그 약 예산이 2,400조 작년에 2,400억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 관련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다음에 여기 빠져 있는데 지역 뉴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역 뉴딜.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계신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은 이 지역 뉴딜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안에 이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차별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요. 수도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뉴딜 정책이 지금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올해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뉴딜이 지금 빠져 있지만 그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뉴딜에 관련된 지역 사업을 과거에는 그 중소기업들을 주로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산업부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22년 1월 1일부터 그 산업부 키아트라는 조직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가 1월 1일부터 기술정보진흥원 제가 소속하고 있는 쪽으로 그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훨씬 더 중소기업의 현실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기부가 그 사업을 맡게 돼서 아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 이런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고 지원 정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뉴딜 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 3대 중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거는 국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래서 저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가 미래의 전략이기도 하고 이런 분야를 육성을 해야지만 우리 산업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고요. 점차 이렇게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씩 이게 작년에 그리고요 올해는 더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갖고 차값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못 구해서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쪽에 맞춘 아이템을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미래차 관련된 부분은 그 자율차 관련된 부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런 분야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주자 이런 전략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을 제고하는 쪽에 R&D가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수변 사업 같은 거 우리가 잠을 자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품 지원해주는 사업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수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주죠. 그래서 뭐 돌침대 같은 거 이제 자는데 어떤 쾌적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산업 분야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 안전 관련 쪽. 그래서 왜 재해법이 새로 생겼죠. 작년 말에.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그 공사를 하거나 무슨 재해가 생기게 되면 재난이 생기게 되면 그 업주가 바로 구속되는 이런 그런 법이 발효가 돼서 이 재난 안전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미세먼지, 뭐 생활환경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아마 이쪽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 그 감염병 위기 대응력 제고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세계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기부에서도 이 K바이오 랩이라고 해서 저쪽 인천 쪽에다가 지금 그 예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이게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주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금 이쪽 분야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뭐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이 지금 거의 매년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품목을 대일 품목에서 100개에서 이제 시작한 김에 일본에게 지지 말자 해갖고 100개 품목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전략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내친 김에 우리 해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를 또 역시 품목을 지정해보자. 그래서 85개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내재와 유망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소부장 이제 터진 게 한 3년 4년 막 이렇게 됐는데 요게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더 3년 정도만 더 지원해주면 일본과 버금가는 그런 우리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양산을 해야 되는데 양산에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지원 강화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요 포인트들은 핵심 품목 기술 개발, 그다음에 양산 연계 지원, 그다음에 기업 기술 문제 해결 지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국가 경쟁력이 바로 미래 소부장입니다. 미래 이 공급망을 창출하는데 주력을 다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판 뉴딜이죠. 디지털 뉴딜.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전 산업의 공공 인프라를 디지털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느냐면 인건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확해져야 되죠. 불량률이 감소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이런 생산 패턴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는 국가적으로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빨리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서두르고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그 ICT 쪽이 상당히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을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기술이라고 기반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DNA라고 하는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거죠. 여기에 핵심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이런 활용 융합 이런 것들이 점차 가속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빨리 지금 앞당겨 준 거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환경이 이제 빨리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디지털 뉴딜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DNA가 되려면, 생태계 강화가 되려면 6G, 지금 5G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동통신에서 6G라고 하는 이런 핵심 기술 개발을 지금 과기부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예산도 보시면 뭐 4,997억 원에서 거의 1조 정도로 약 2배 정도가 높아지고 있죠. 올해는 아마 저거 2배 정도로 또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약 4배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산업에 여기에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이 있어요. 자, 그린 뉴딜은 그 지구의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인프라, 에너지의 녹색 전환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 세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처음 얘기한 게 이 내용이죠.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거에 발맞춰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여기에 뒤처질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곧 우리 인류의 생존에 달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지구는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감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색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녹색 산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3개 부처가 지금 열심히들 4개, 5개 부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부, 산업부, 그 다음에 중기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이런데 지금 복지부 뭐 이런 여러 다 부처가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 예산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부처들이 이와 같은 그린 뉴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 뉴딜 심각하죠. 수도권과 지역과의 이 격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뉴딜에 대한 내용은 아마 1월 25일에 나오는 종합 정책에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키아트가 관리하던 그 지역 사업이 중기부가 이제 기술정보진흥원이 그 사업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더 중소기업들,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좀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좀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R&D 지원 강화, 이거는 우리 그 전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계속 인력 양성, 특히 이 창업 기업 지원을 하겠다. 이게 이제 주로 중기부에서 이쪽 분야를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과기부에서도 이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조금 이제 폭을 좀 줄여서 우리 그 가족 회사들이 가장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여기 이제 좀 축소를 해서 일단은 이 중소기업만큼 중소기업을 많이 이해하는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업,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부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견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원 사업들이 쭉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이거를 이어달리기, 성장 사다리라는 표현을 써서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 이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성장하면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요. 중소기업이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견기업으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장 사다리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그
요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요 사업들을 잘 활용을 하면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이제 사각지대 지금 못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도와주자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한,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성장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자, 이게 사업이 잘 돼서 좀 컸는데 이거 더 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그런 고민들을 해소한 사업이 이제 성장사들이 강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 이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서 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창업할 때 전략형 창업에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팁스는 벤처 투자 협회에서 그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R&D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려 이 사업비가 2,298억 원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혁신 R&D 같은 경우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수요 연계. 자,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를 어찌 됐든 간에 그걸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를 이게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술 가치 혹은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밸류 체인이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간에는 이거를 고려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시장에 갖다 팔고 돈이 돼야, 그렇죠? 실물로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어떤 이익으로 이익 창출이 돼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 연계, 공급 이런 것들을 면밀히 꼼꼼히 잘 검토를 한 다음에 연구개발을 착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했죠. 그래서 기업 성과, R&D 성과, 공공, 민간, 수요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매 연계 등 공급 수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 중기부의 구매 조건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대기업이나 공공 이런 기관에서 자, 이거 개발하면 우리가 사줄게 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R&D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그 대기업에서 LG 같은,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얼마를 주죠. 이거 우리 사줄 테니까 개발해봐. 그런 아이템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R&D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구매조건부 사업은 제 기억으로 아마 이 사업이 지금 한 게 한 15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가장 좋은 R&D 사업 모델이라고 상을 받은 거이기도 해요. 여러 차례 아주 극찬을 받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에서도 우리 그 중기부의 이 사업을 모방을 해서 쫓아한 거죠. 아이디어를 도출한 겁니다.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공혁신 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약간 좀 차이점은 있지만 중기부는 이제 이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공급 수요 연계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소기업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R&D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 진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뿌리, 자동차 이런 등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밸류 체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쪽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좀 보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죠. 그래서 지금 창의 도전적인 기초 연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초 연구, 집단 연구, 그다음에 학술 기반 연구.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양성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점 투자 분야 중에 혁신 성장 3대 중점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아까 설명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빅3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3. 그래서 이 빅3 관련된 분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중장기 지원 정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관련된 그 산업분에 종사하는 그 기업들은 요 취지에 맞는 그런 아이템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과제로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업의 경쟁력도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생활환경, 그다음에 재난안전, 아까 대충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쪽 분야들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R&D 제도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간 여태까지 여러 부처가 이 국가 R&D를 자기네들 부처 단위 차원에서 지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되겠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산업부에서 똑같이 지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에 의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는 그 산업군은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을 하는데 조금 전략적으로 가자 이거죠. 전략적으로. 대표적으로 축구 같은 경우에 뭐 각 포지션의 역량들은 대단하지만 이 조직력이 없으면 그러면 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의 어떤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의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도적인 기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역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같이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D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각 부처의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국가가 지금 어떻게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R&D를 좀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이제 퀘스천이 생기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내가 돈을 받아서 이 받은 돈으로 어떤 내용의 연구 개발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를 사업계획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거는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이 과제를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주요 이제 흐름 시나리오는 이와 같이 개발의 당위성, 그다음 목표 설정, 그다음 기술 개발 내용, 사업화 방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아마 그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부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쓸 때 대단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나의 기술, 내가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 사업계획서에다가 약 70~80%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면서 보면 약 20% 정도만 써요. 남의 기술을 써. 그리고 나서 내가 할 부분이 요겁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주가 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발표 서면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발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가들 6분이나 7분 앞에서 이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때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R&D의 그 대표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아이폰이라고 하는 회사, 아이폰이라고 하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곳은 없죠.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결국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 그다음에 아이튠즈라고 하는 이런 그 플랫폼이죠, 일종의. 그다음에 아이폰 하드 어플리케이션 유통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파격적인 이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도 결국은 세계 최정상의 휴대폰의 최정상에 쓰기까지 엄청난 R&D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R&D를 하지 않고서는 기업 성장이 결코 없다. 그리고 R&D를 등한시하면 기업 성장은 멈추고 그다음에 망한다는 거죠.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노키아라는 회사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노키아가 전 세계 이동통신 단말기를 가장 많이 팔던 회사가 R&D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국가 R&D 과제를 지원받은 그런 대표적인 예가 토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토스 아세요? 토스를 어떻게 하시나요? 토스는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잖아요. 맞죠? 지금 토스라는 그 회사가 엄청난 지금 핀테크 쪽에 카카오뱅크와 같이 크게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스타트업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중기부의 창업성장 과제 지원을 받아서 오늘의 핀테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국가 R&D 과제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면 핀테크와 같은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그 DVR 만든 회사가 있는데 DVR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민 알죠? 배민 배달의 민족 그런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 플랫폼 만들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이제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그 사업을 간단하게 여러 사업들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좀 바꿔주시죠. 자, 22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안내 요 내용을 가지고 22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원 정책을 보면 일단은 티파라고 하는 데가 국가 R&D 중기부의 R&D 과제를 전부 다 총괄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을 한 게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62명인데 이게 아마 작년 자료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역본부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날로 지금 조직이 커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400명은 안 되고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아마 키아트보다도 더 커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키아트가 갖고 있는 월드 클래스 300이라고 하는 사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도 22년 말에 이 기정원으로 이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자유 특구라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도 역시 이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PM실에 있는데 여기 PM 있죠. 여기 PM도 20년에 최초로 그 PM 제도를 수행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1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PM들은 6분 PM들이 계시고 각 분야별 이렇게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제조 혁신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단이 부설기관으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의 R&D 사업 구조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업 주도형과 그다음에 협력형, 그다음에 정책 목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주도형은 기업 성장 주기, 성장 사다리라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이런 단계별 R&D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력형이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회로 해결 및 기술 사업화 R&D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 형태. 그다음에 정책 목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 해결,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재난 안전,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 해결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2년도 전체 사업 구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 SM택이라고 하는 그 기술정보진흥원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조 8,338억 원입니다. 올해.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2조인가? 근데 지금 1.8조 이렇게 늘은 거죠. 아마 4천억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2조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셔야 될 게 여기 그 사업들 중에 전략 분야가 5,965억이고, 그다음에 전주기 성장 지원이 9,795억, 그다음에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이 2,604억,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 이게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수행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 R&D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기부의 정책 수요 고객들은 누구냐면 소상공인,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세 개에 해당되는 그 산업군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쪽 산업부나 과기부와 같은 그런 지원 정책을 쓰게 되면 지원 사각지대가 있게 돼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그 중소기업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이 많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든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로 정부 정책의 그린 뉴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그다음 빅3하고 DNA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부분 역시 집중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 해결, 그다음에 도전형 R&D 및 대규모 장기 사업, 예타 등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다자간 컨소시엄 R&D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밸류체인상의 수요 공급 기업, 이종 기술 보유 기업 등 다자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묶음형 R&D를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도 이제 부로서 이런 예타 사업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우리 6분의 PM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서비스, 전자부품, 바이오 헬스, 그린 뉴딜, 화학 전자 소재,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이렇게 6분야의 PM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보면 이와 같이 지원 내용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2년도에는 1조 4천 정도 됐었죠. 근데 1년 만에 1.7조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22년에는 1.8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점점 예산이 커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 아까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사업을, 특이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2022년도에 컨소시엄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면 기관들의 협업, 즉 다시 얘기하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기술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단독 혹은 공동으로 수행했던 세부 과제 단위였는데, 이제는 기관 간의 협력과 다양한 기술 협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이런 형태의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그렇게 설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컨소시엄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최대 기존에 중기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2년에 6억 정도였는데, 이 사업은 지금 대충 보니까 최대 24억인가 이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 세밀하게 잘 기획을 하면 한 30억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밸류 체인 대단히 중요하죠. 공급과 수요를 연계한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사업이고,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다시 또 23년도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기획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 기획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으로 22년도에서 이제 정책 방향이 좀 바뀌는데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 방향이 바뀌는 내용을 보면 적시적소에 중소기업 R&D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확대되는 분야가 투자형 R&D라는 사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형 R&D는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받으면 정부에서도 그만큼 투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식의 철학을 가지고 설계된 사업이고요. 그다음 민간 투자 연계형도 역시 마찬가지. 민간에서 투자를 얼만큼 받으면 그러면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동 투자형도 역시 똑같은 그런 컨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팁스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왔던 이 팁스라는 게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그린, 그다음에 소부장 분야 집중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빅3 분야, 그다음에 그린 분야, 이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균형, 뉴딜 촉진 등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역 균형 뉴딜 촉진, 지역 뉴딜 정책을 올해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여기를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창출과 창의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해주겠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R&D, 빅데이터 기반, 그다음에 부정사용 근절 조치 강화, 그다음에 제도 간소화 이런 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에게 그동안에 R&D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간소화하고 좀 심플하게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취지, 정책 방향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R&D 과제를 잘 기획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과제로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